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삶을 원합니다. 눈물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고백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산 너머 마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건조하고 거칠었다. 마치 땅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듯 습기 하나 허락하지 않고 매캐하게 몸을 감싸곤 했다. 내가 사는 이 서쪽 마을은 원래부터 그랬다. 모내기를 해도 몇 주 못 가 바싹 마르고 콩이 뿌리를 내릴 새도 없이 바람이 흙을 덮어버렸다. 그런 날이면 동쪽 마을이 얼마나 풍요롭다더라 하는 말이 마치 구정가요처럼 돌아다녔다. 그 마을은 같은 산줄기 아래 있는데도 땅이 축축하고 우물엔 늘 맑은 물이 넘쳐났다. 논마다 벼가 누렇게 있고 심지어 고구마도 웬만한 팔뚝만 하다고 했다. 나는 한 번도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말로 듣자니 이 산은 딱 연못을 경계로 나뉜다고 했다. 연못. 정확히는 달빛 연못이라 불리는 곳이다. 어릴 때 나는 그 연못이 진짜 있는 줄 몰랐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고 보름달이 환히 뜨는 밤 아주 조용하고 순한 마음으로 연못 앞에서 소원을 빌면 연못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들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욕심을 담은 소원은 반드시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것. 그 말을 처음 해준 사람은 박씨 할멈이었다. 마을 사람 누구도 선뜻 그 연못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할멈만은 예외였다. 어느 해 겨울 내가 땔감을 가지러 뒷산에 갔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을 때 누가 업어 내려줬는지 아는가? 그 할멈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할멈은 80은 넘었을 것이다. 작고 마른 몸에 손가락은 삐뚤빼뚤하지만 등에 힘이 있었고 숨소리는 고요했다. 나를 업고 산길을 내려오면서 할멈은 이런 말을 했다. 이 연못 말이야. 사람 마음을 다 읽는단다. 욕심도 미움도 겁도 다 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엔 꼭 하나씩 털어내야지. 아니면 연못이 먼저 손을 내밀지. 그날 이후 나는 그 연못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할멈이 왜 매 보름마다 혼자 산을 넘는지 이해하게 됐다. 그녀에겐 병든 손자가 있었다. 말을 잘 못하고 음식을 입에 넣으면 토해내기 일수인 아이. 병원에도 못 가고 마을 한켠 외진 초가집에 누워 지내며 할멈이 하루에 서너 번씩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야 했다. 그 손자 바로 나였다. 할멈은 내가 말할 수 있게 밥을 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 연못 앞에서 기도했다. 고구마 몇 알 자신이 짠 배자락 한 조각, 때론 병든 달개 깃털까지. 가진 건 없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절실했다. 그러던 중 그날이 찾아왔다. 할멈이 연못 앞에서 소원을 빌던 날. 그리고 누군가 그 기도를 훔쳐본 날. 조만득. 동쪽 마을 이장이자 거대한 농지와 펜션 사업을 하던 사내. 겉으론 덕망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올 정도로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라 했지만 속은 달랐다.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교사들을 매수하고 자기 마을 뒷산엔 몰래 리조트 허가를 받으려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였다지. 그가 할멈의 기도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연못의 존재를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리라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의 기도는 화려했다. 금으로 감싼 재물, 붉은 포장지에 쌓인 비싼 술,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합격 부적까지. 연못 앞에 벌어진 그 자리엔 마치 제사라도 치르듯 향이 피어올랐고 만득은 그 앞에서 말했단다. 내 딸 서울대 수석으로 보내주십시오. 돈과 명예 모두 갖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위에 군림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동쪽 마을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하수가 갑자기 썩기 시작하고 우물에선 악취가 났으며 논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지. 게다가 사람들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집은 열이 나서 쓰러졌다. 처음엔 전염병이라 여겼지만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반면 우리 마을은 처음으로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비가 와도 예전처럼 휩쓸리지 않았고 땅이 숨쉬듯 기운이 느껴졌지. 누군가는 말했다. 연못이 움직였어. 저 사람 욕심을 냈구먼.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만득은 그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 얼굴은 말이 없었다.
열흘쯤 지나 그는 다시 연못으로 향했지. 하지만 그곳엔 박씨 할멈이 먼저 와 있었어. 등은 더욱 구부정했고 손엔 묵은 고구마 몇 알이 들려 있었어. 할멈은 연못을 보며 말했다. 욕심은 깊게 심으면 뿌리째 흔들리죠. 그게 사람이라면 주변이 다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탐낸다면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걸 잃게 돼요. 만득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고 조용히 연못 앞에 앉았지. 그 순간 연못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더니 달빛이 수면을 가로질러 만득의 그림자를 삼켰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목소리가 사라졌어. 그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딸은 부정 입학이 드러나 대학에서 퇴학당했지. 그의 사업은 한 달 만에 무너졌고 동쪽 마을은 정부로부터 특별관리 마을로 지정되었다. 위험한 지하수 유출 지역이라며. 그 연못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박씨 할멈은 지금도 보름달이 뜨면 작은 첨보다리에 음식을 싸서 그 길을 오른다. 마을 입구에 새로 걸린 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다. 달빛은 깨끗한 마음에만 머뭅니다. 만득이 연못 앞에서 목소리를 잃은 날 이후 이상하게 마을은 조용해졌다. 그간 동쪽 마을 사람들에게 눌리고 뒤처졌던 기억이 너무도 뼛속까지 박혀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승리란 감정을 알게 되었지. 어떤 이는 그 연못 앞에서 매일 절을 했고 어떤 이는 우리도 이젠 잘 살 수 있다며 새 옷을 사입었어.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조용함이 낯설고 이상했다. 마치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보름이 2번쯤 지나고 가을 기운이 마을 골목까지 들어서려 할 무렵 외지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말끔한 양복에 말투는 서울 사람. 그가 마을 회관에 들어섰을 땐 모두들 긴장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지. 저는 전통신앙 연구를 하는 민속학자 유정우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연못 전설이 있다 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제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어르신 몇은 시선을 피했지. 하지만 나만은 그의 말에 등골이 싸늘해졌어. 이 사람이 달빛 연못을 말하는 거란 걸 단번에 알았거든. 그날 밤 나는 회관 뒤편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는 유정우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당신 그 연못 왜 찾는 겁니까? 연구랍시고 뒤적거릴 물건 아닙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 혹시 알고 계신가 보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증언이 몇 건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원이 이루어졌고 대가가 따랐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봤어. 그 눈빛. 탐색과 분석, 호기심과 집착. 연못을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어. 그 연못, 눈으로 보려 하지 마십시오. 들리지도 찍히지도 않으니까요. 마음으로 조용히 빌어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깰 생각이라면 당신도 무언가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새벽 박씨 할멈이 매번 오르는 산길을 따라 홀로 올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저녁 할멈이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젖은 손수건을 쥐어주고 돌아선 뒤였다. 손수건 안엔 연못가의 흙 한 줌과 희미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돌은 오래전 우리 마을에 불어닥쳤던 흉년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 남긴 돌이라 했다. 그때 연못이 열린 거고 그 사람은 이후 3일 만에 죽었지. 심장이 터졌다고 했다. 그 돌은 누군가 연못을 모욕하거나 파헤치려 들 때 다시 꺼내 보여야 할 경고의 상징이었고 할멈은 지금 그걸 내게 맡긴 거였다. 나는 서둘러 산을 올랐다. 이미 해는 졌고 연못 근처엔 바람이 고요했지. 그곳에서 나는 무릎 꿇고 뭔가를 열심히 읊조리는 유정우를 봤다. 손엔 고서 몇 권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외쳤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당신이 하는 건 소원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순간 연못 수면 위로 짙은 안개가 솟아오르더니 연못과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바위 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지. 욕심은 어둠을 부른다. 유정우는 놀라 카메라를 들었고 동시에 물속에서 검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 그의 팔을 잡았다. 나는 그를 잡아당겨 가까스로 연못 밖으로 끌어냈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였다. 유정우는 마을에서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기억을 잃은 채 산 아래 할멈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다. 박씨 할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주었고 유정우는 매일 새벽이면 할멈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물을 길어왔다. 이상한 건 그 눈빛이었다. 이제는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려는 열기도 없이 단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눈빛이었다. 마치 연못이 그의 욕망을 빼앗는 대신 영혼 일부를 씻어낸 듯이. 그리고 며칠 뒤 박씨 할멈은 마지막 보름을 앞두고 내게 말했다. 이제 넌 그 길을 알아야 해. 할멈은 오래 못 간다. 그날 밤 연못은 다시 달빛을 머금고 조용히 물살을 일렁였지. 나는 처음으로 할멈 없이 그 연못 앞에 섰다. 그 순간 물속에서 뭔가 반짝였고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소원을 빌거든 마음을 비워라. 할멈은 그날 이후로 예전 같지 않았다. 걷는 속도는 느려졌고 손끝은 자꾸 물건을 놓쳤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지. 마치 이 사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하루는 장독대 앞에서 고구마를 씻던 할멈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소원을 하나쯤 품고 살아간단다. 그걸 평생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다 말해버리고도 끝내 못 이루지. 근데 말이야, 난 그 소원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구나. 나는 물었다. 왜요? 평생 그 연못 앞에 재물 바치며 빌었잖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할멈은 쓴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소원이 너였으니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어린애처럼. 그토록 무심하게만 보였던 이 마을에서 내가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할멈은 집안에서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던 등불 앞에서 나는 그가 남긴 작은 종이 한 장을 찾았다. 연못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소원을 허하라. 하지만 내가 빌 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연못은 그 마음을 돌려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연못이 주는 선물은 소원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자신의 가장 절실한 모습을 비춰보게 되고 그 대가로 연못은 무엇이든 가져갈 준비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 보름 나도 그 연못 앞에 서보기로. 보름날 밤. 바람은 없었고 달빛은 유난히 푸르렀다. 연못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수면 위엔 할멈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는 듯했다. 나는 오래된 배 보따리에 할멈이 쓰던 집신 한 짝과 내가 처음 먹은 죽그릇 조각을 담아 연못 앞에 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연못이 품은 이야기를 욕심 아닌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연못이 잔잔히 흔들렸고 수면 위로 푸른 빛이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또렷하게. 나는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달빛이 가장 푸르게 내리는 날 연못가에 누군가 흰 옷을 입고 앉아 기도한다는 소문을. 그 자리에 할멈은 없지만 그 길을 이어가는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여전히 조용히 진심을 기다리고 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